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사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회학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사회학이 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전체 학문 체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학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도표를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과는 별도로 하기로 하고, 문과라고 하는 거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 요새 이제 인문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인문과학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뭐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으로 이제 크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인문학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문사철이라고 얘기를 했죠. 문학, 역사학, 철학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인문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은 여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있는데 소위 말하는 기초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대충 요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경제학, 그 다음에 정치학 밑에 법학 내지는 행정학 뭐 이런 학문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회과학 중에서 여러 사회과학 중에 한 분야, 한 학문 분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대부분의 학문들이 사회과학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총론, 방법론, 강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총론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사회학이 뭐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주는 기초 입문 강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학 개론이 있고 사회학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인간과 사회는 이 총론 중에서 사회학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학 개론에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면 사회학사, 그 다음에 사회학 이론을 심화 학습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고전 사회학 이론, 현대 사회학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회학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은 사회학 분야의 대부분 동일한 유사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사회조사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양적 방법론으로서 사회조사 분석, 질적 방법론을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있어요. 강론은 사회학을 크게 하면 사회 문화 영역, 산업 경제 영역, 정치와 운동 영역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문화 영역으로는 심리사회학, 문화사회학, 문학사회학, 영상사회학, 가족사회학, 여성사회학, 산업경제로는 산업사회학, 조직사회학, 경제사회학, 직업사회학, 정치운동으로는 정치사회학, 인권사회학, 사회운동론, 복지국가론 뭐 이렇게 해서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강론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학이고 사회학과에 들어오면 총론, 방법론, 강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사회학과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이걸 굳이 세부적인 거를 다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뭐 총론이야 그렇고 방법론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론에서 사회학이 배우는 내용들을 보면 자 여기 심리사회학이 있죠. 사회심리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심리학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치학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정치사회학이 있어요. 주요 영역 중에 정치운동. 그래서 정치사회학, 인권사회학, 사회운동론 이거 정치학에서 배우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럼 경제학이 있는데 경제사회학이 있죠. 산업사회학, 조직사회학. 경제학하고 뭐가 다를까요? 자,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관련된 주제를 다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사회학과 다른 사회과학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다른 사회과학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인간의 개인 또는 집단의 심리를 주로 탐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인 거고, 심리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자, 권력과 관련된 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정치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권력을 통해서 형성된 사회적 규칙을 다루는 게 법학이 되는 거고,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자원의 생산, 유통, 분배, 소비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게 경제학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회과학은 전부 다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 교육학도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제가 빼놨는데 교육사회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교육학에서도 교육사회학을 가르치죠. 그리고 법학에서도 법사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법학에서 가르치고 있고, 일부 사회학과에서도 법사회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놓은 학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회학은 영역으로 구분되는 학문이 아니라 관점으로 구분되는 학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하는 보다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심리 영역을 하는데, 사회학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심리와 집단의 심리를 접근을 한다.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의회, 정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권력의 문제를 접근을 하는데, 사회학은 사회학의 관점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회학을 하지만 본인이 어떤 사회학을 어떤 영역을 하느냐에 따라 전공이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거의 다른 학문 분야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이 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인 건 뭐냐?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갖는 관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학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인 거잖아요. 자, 너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대답하기 어렵죠. 나는 어떤 인간인가? 자, 네 성격이 뭐야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내성적이야. 나는 활발해. 대답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을 배울 때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질문이지만 가장 마지막에 대답하거나 아니면 대답을 안 하는 질문이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을 관계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학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대답만을 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인간과 사회를 배우시면서 사회학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일단 첫 번째로는 사회란 무엇인가, 사회현상을 다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회라고 하는 건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를 사람 한 명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개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 인디비주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자, 그런데 사회학은 개인을 다루지만 개인을 다루지 않아요. 사회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의 개인을 다루는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회학이라고 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집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개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의 기본 문제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개인이 어떻게 집단을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개인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사회학의 관심은 주된 관심은 개인에게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개인에게 관심이 없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거를 떠나서 이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니까 어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움직여야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 동작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거를 사회학에서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설명드리는 행동과 행위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개인이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행동하고 액션이라고 하는 행위로 사회학에서는 구분을 한다. 자, 그럼 행동과 행위의 차이는 뭐냐? 행동은 속된 말로 뇌를 거치지 않는 활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동작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TV에서 동물농장이나 그 다음에 또 뭐 개나 고양이 관련돼 가지고 훈련사들 나와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거나 이럴 때 개에 대해서는 뭘 하냐면 무슨 호루라기 같은 거를 불고 먹이를 하나씩 주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개가 그 호루라기 소리에 익숙해져 가지고 먹이를 주지 않아도 호루라기만 불면 주인한테 달려오는 행동을 해요. 자, 그거를 우리가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제가 왜 나를 부르지? 뭐 때문에 부르지? 뭐 주려고 하나? 뭐 손에 뭐 들고 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여태까지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서 주인한테 가면 먹이를 하나씩 줬다. 그냥 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라고 하는 거는 뇌를 거쳐서 나오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하기 전에 무언가를 생각하고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사회학에서는 행동과 행위 중에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네,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만 주된 관심은 행위. 사람들이 동물과 다른 점은 기본적으로 뇌를 거쳐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질 때는 개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거쳐서 행하는 활동에 관심을 사회학은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주로 심리학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는 본능과 감정적인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본능과 감정의 기초에서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통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동물적인 행동, 동물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거고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행동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단에 대해서도 행동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언제인 거죠? 집단이 폭주하는, 자, 홀리건이라든가 축구 경기 끝나고 거기에 모여있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게임에 져가지고 감정적으로 꼭지가 돌아서 모든 걸 때려 부수는 거는 논리적으로 모든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집단 행위라고 안 하고 집단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지금처럼 의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집단적으로 어떤 거를 의료 진료를 하지 않는 활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집단 행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집단이 모여서 자기네들 집단 내부에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사고를 하고 토론을 해서 그 토론에 의거해서 어떤 집단적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단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홀리건이 하는 난동 행위나 이런 거는 집단 행동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개인에게 관심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지만 개인이 하는 활동 중에서 행위라고 하는 거에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다. 왜? 개인이 행위를 함으로써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여기 개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 사람이 더 있으면 두 사람이 됐죠. 자, 두 사람부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죠?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사람이 있으면 친구일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모녀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고 선배 후배일 수도 있고. 자, 개인은 한 명인데 집단이 되는 순간 이 집단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3명도 집단이죠. 4명도 집단이고. 자, 그래서 이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2명 이상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2명 이상으로 2명 이상의 개인으로 구성이 되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2명인 집단과 3명인 집단은 단순히 한 명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전혀 다른 유형의 집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인 집단에서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사이가 좋아서 모여가지고 같이 다니면 집단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안 다니면 개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명인 집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두 사람의 사이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삐지거나 뭔가 기분이 상하거나 뭐 이래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안 만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집단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3명의 개인으로 만들어진 집단은 2명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 1명이 더 늘어났을 뿐인데, 자, 3명 중에 1명이 삐져서 도망가도 2명이 남아서 여전히 집단으로 유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삐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중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집단의 유지와 존속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짜고서 한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또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왜? 다수니까. 여기서 지배라고 하는 거는 무슨 노예처럼 부린다라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두 사람이 있을 때 점심 먹으러 가자. 점심에 뭐 먹을래? 그럼 한 사람은 김밥 먹고 싶고 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두 사람이 합의가 될 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3사람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는, 자, 한 사람은 김밥 먹고 싶고 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이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도 김밥 먹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짜장면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3사람에서는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게 그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개인과 또 다른 개인의 관계 속에서 집단의 유형이나 집단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서로 알 수 있는 소규모 집단하고 한 10만 명쯤 소속되어 있는 집단하고는 작동 방식이 또 다르겠죠. 사회학에서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사회학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인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개인으로부터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지속적으로 모여져 있는 이 집단을 구성하는 지속적인 이 힘을 우리가 관계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집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있을 때는 그냥 개인 6명이 있는 겁니다. 이건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이 한 공간에 모여져 있다고 해서 이게 집단이 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6명의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과 개인이다. 근데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어떻게 집단이 되느냐, 즉 관계를 맺어야만 집단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개인과 개인이 상호작용을 해야지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우리가 그 상호작용의 형태에 따라서 그 집단을 다르게 유형화하는 거죠. 결혼한 두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부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부부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하는 관계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부자라고 하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태어날 때는 그렇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부자라고 보기 힘든 거죠. 자, 개인과 개인이 항상 같이 서로 남인데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친구는 친구라고 하는 관계의 형태에 맞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보고 대뜸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자기하고 나이가 같을 수가 있겠죠. 같은 동네에 살고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같은 또래니까 길 가다가 만나가지고 야 미안한데 나 돈 2만 원만 빌려줘.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상대방이 미친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기존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맺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관계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죠? 길을 물어보거나. 이런 거는 서로 남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친구라고 하는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한테는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2만 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그럼 기존의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들이 같은 물리적 공간에 존재한다라고 해서 집단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형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상호작용이 하나의 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를 갖게 되면 그게 관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각각의 관계를 유형화시켜서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죠. 친구 관계, 동료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부자 관계, 모녀 관계, 친척 관계, 직장 관계, 이런 식으로 거래 관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근데 그 집단마다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 다르다. 왜 다를까?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에 사회학은 관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개인과 이 집단의 이제 관계를 갖는 걸로 전제를 하시면 집단과 집단이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개인만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집단과 집단도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게 현대 사회에서는 집단 간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학교에 오면 교수라는 집단과 학생이라는 집단이 있고, 기업에 가면 관리자라고 하는 집단과 사무직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고, 또 의사라는 집단과 약사라는 집단, 한의사라는 집단,
공무원이라는 집단,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집단으로서의 관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집단의 유형, 어떤 유형의 집단이 어떤 유형의 다른 집단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느냐,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사회학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다양한 형태를 얘기를 했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다라는 겁니다. 관계, 릴레이션.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만들고 그 집단이 다른 집단과 또 무언가 관계를 맺는데 결국은 모든 게 다 관계로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제 개인과 집단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이 모여서 가장 원초적으로 혈연으로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모임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혈연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우리가 모임, 그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족이나 모임의 특징은 이 관계가 굉장히 느슨하고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족이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일정한 규칙을 갖게 되면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중에서도 또 다른 특수한 형태의 집단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와 결부돼서 나타나게 된다. 그게 뭐냐? 그게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그 집단 속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관계인 거잖아요, 대부분. 근데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에 의해서,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봅시다. 사장이 있고, 사장 밑에 이사가 있고, 이사 밑에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부장이 있고, 위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계적인 구조라고 하는 거는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고정화돼요. 지휘 명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모임에서는 누가 나한테 지휘 명령을 하면 동창회나 무슨 친목 서클 같은 데 갔는데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한다, 지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임에 안 나가 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조직의 경우에는 대부분 나갈 수 없거나 나가면 본인에게 심각한 손해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휘 명령을 받아들이는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회의 특징은 뭐죠? 갈수록 이 조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모임 같은 데도 참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니까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 대학도 조직이지만 사실은 모임에 더 가까운 형태인 거죠. 근데 사회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집단은 전부 다 조직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가 조직, 관료 조직, 행정 조직, 기업 조직, 종교 조직. 모든 게 다 조직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조직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없어지고 어떻게 변화해 가느냐. 그 다음에 조직의 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조직이 행위하고 그런 조직의 행위로부터 개인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이런 거를 사회학은 고민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개인이 존재하고 이 6명은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이 개인이 관계를 맺는, 즉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 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몇 학년이냐, 몇 살이냐, 어디 사냐, 뭐 좋아하냐 이러다가 그게 지속적으로 얘랑은 마음이 통하네 이래가지고 너 나랑 같이 밥 먹자, 내일도 밥 먹자, 내일 도서관 가자, 내일 영화 보러 가자.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가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계와 상호작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의 종류에 따라서 집단과 조직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현대사회는 개인적인 삶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 섬에서 혼자 사는, 또는 요새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사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집단과 조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관계의 형태를 가지고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자, 그게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이익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거는 이 집단과 이 사회 속에 있는 집단이나 조직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익 사회라고 하는 거는 소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익 사회를 전제하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익 사회라고 하는 거는 집단과 조직이 서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방식인 거죠. 이게 현대사회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공동체 사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이전의 사회에 존재했던 농촌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농사 짓고 집단적으로 놀고 서로 동네에서 할아버지, 뭐 삼촌, 사촌 뭐 이러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인간적인 연대의 끈이 굉장히 두터운 사회를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더 이상 그런 사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익사회, 소사이어티에 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동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을까? 근데 현실은 뭐죠? 냉혹한 이익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기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이 없을 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순간 냉혹한 관계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사회의 핵심은 뭐냐? 이익사회다. 소사이어티. 이거 이제 테니스라는 독일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독일 말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게마인은 함께 뭔가를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사회에서 현대사회인 게젤샤프트, 소사이어티로 바뀌어져 왔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과 조직이 보다 더 친밀한 인간적 관계로부터 벗어나서 서로 간의 이익을 쫓는 사회로 바뀌어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회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에서 볼 때는 개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집단과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그 집단과 조직이 그런 상호작용이 고정화돼서 어떠한 관계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 집단, 조직, 사회를 규정을 한다는 거죠. 일본 사회는 어떤 사회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다. 미국 사회는 어떤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결국 뭐냐면,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 다른 개인들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그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집단마다, 조직마다 그 관계의 유형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공동체 사회는 사회적인 통합을 중요시하는 사회고, 이익사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많은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현대사회는 어느 사회건 간에 뭐 선진국이건 뭐 개발도상국이건 후진국이건 간에 이익사회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에서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집단 간 이해가 존재를 하는 거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한다. 끊임없이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현대사회, 이 소사이어티는 결국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집단과 조직들이 전제되어 있고, 그 집단과 조직들을 가능한 한 갈등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당연히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어떤 영역이 맞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맞는 거죠. 의회라고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회 갈등을 매개하는 역할, 조정하는 역할로 현대사회에서는 등장을 했다. 예전엔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그걸로 끝인 겁니다. 명령하고 지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의 갈등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치는 당연히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되고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못하면 정치를 잘 못하는 거고, 그걸 잘하면 정치를 잘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요건 딴 얘기니까. 자, 그래서 사회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집단과 조직의 관계를 통해서 특정한 사회의 유형과 변화, 작동 방식들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모든 거를 합쳐서 우리가 구조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는 개인이 있고, 개인은 행동과 행위를 하는 거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는 구조가 있고, 이 구조라고 하는 거는 정형화된 작동 방식이다. 개인과 조직이 일정한 정형화된 형태를 할 때 구조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 사회는 그래서 공동체 사회와 이익 사회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현대 사회는 이익 사회, 게젤샤프트, 소사이어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를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으로서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앞에서 개인과 집단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 개인과 집단 조직 구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회의 영역에 다 해당이 돼요. 자, 경제도 어떻게 되죠? 개인이 자기 혼자서 어디 산속에 자연인처럼 틀어박혀 가지고 거기에서 산나물 캐먹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닌 거잖아요. 밖에 나와서 취업을 하고 동료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무언가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전부 다 집단 간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문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뭐죠? 다른 사람들, 다른 개인들이 집단을 형성해서 만들어낸 문화적인 결과물을 내가 향유하는 거죠. 거기도 결국은 개인과 집단 조직 구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모든 사회 현상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구조, 어떤 설명 유형, 설명 이론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사회학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개인과 집단과 조직과 구조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때 그게 어떤 영역이건 이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개인이 어떤 집단, 경제적인 영역에서, 문화적인 영역에서, 예술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다른 집단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집단적 행위를 하고 어떤 개인적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사회 현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사회학은 관점이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회학은 관점이라고 얘기를 했고 관점으로서의 사회학을 대표하는 핵심적인 게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Sociological Imagination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Sociological Imagination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 미국의 사회학자인 그 라이트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회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는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은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모든 개인, 집단,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인 행위를 해요. 관계를 맺고. 근데 그 과정에서 있는 그대로 무언가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는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사회적인 행위 이면에 다른 게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학은 뭐냐? 그거를 들춰내고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거를 보는 거다. 이게 이제 사회학적 관점이고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축구공이 있는데 이 축구공을 가지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사회학적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이 시라이트 밀즈라고 한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적인 관점이다. 정형화된 관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그 구조가 뭔가를 파악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한 거는 그 개인의 행위일 수도 있지만 구조에 의해서 정해진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자, 그럼 그건 나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느냐. 먹을 거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물론 하기도 하죠. 더 많은 걸 원해서.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한다. 자, 그러면 개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관점이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도둑질한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도록 만드는 구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 나쁜 놈이야 라고 감옥에 쳐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특정한 집단이 가난해지는 사태를 막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구조적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판적 관점인 겁니다. 비판적 관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그 이면에는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들을 납치하는 사람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접근하죠? 너 내가 납치할 거야. 이리 와. 멱살 잡고 끌고 가나요? 그렇지 않죠. 너 몇 살이야? 너 어디 살아? 사탕 줄까? 뭐 아이스크림 사줄까? 굉장히 친절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죠? 얘를 꼬드겨가지고 납치를 유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 드러나지 않는 거를 파악하는 것. 이게 비판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면에 숨겨진 어떤 게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총체적인 관점입니다. 총체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의 문제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왜 교육을 못 받았느냐. 어떤 사람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니까 멍청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죠? 나는 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했는데 고등학교를 못 갔어. 자, 그러면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가 지금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들 보고 너네들 왜 애를 안 낳냐? 니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결혼의 문제는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거니까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죠? 취업이 안 되는데 돈을 못 버는데 결혼해서 개고생하란 얘기냐? 또는 결혼을 했는데 애를 안 낳아요. 왜? 내가 애 낳아가지고 지금 이 소득으로 애들 교육비 감당 못한다. 또는 결혼해가지고 길바닥에서 살으란 얘기냐? 직장이 주로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월급 300만 원 간신히 받는데 24평 아파트가 10억씩 하면 나보고 그걸 어떻게 사란 얘기냐?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 낳으라고 30만 원, 100만 원씩 한 달에 줘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죠? 교육비와 주거비를 낮추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총체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돼 있어요. 구조적인 관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형화된 구조적 틀이라고 하는 거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본다. 두 번째로는 비판적 관점, 드러나 있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것 이면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본다. 총체적인 관점, 이거와 관련돼 있는 이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어떤 게 존재하고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구조적 관점, 비판적 관점, 총체적 관점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사회학적 상상력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축구공을 보여드렸죠. 자, 축구공은 즐겁죠. 축구를 해도 즐겁고 프로축구 선수들이 뭐 축구하는 거를 잘하는 거를 보는 것도 즐겁고. 자, 그런데 사회학적 상상력은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축구공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축구공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중에서 내가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는지, 스포츠 조금 전에 얘기했죠. 놀이, 여가, 재미. 이게 이제 축구공을 보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보면 좀 유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구조적 관점, 비판적 관점, 총체적 관점으로 이 축구라고 하는 거를 보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좋은 건데 사실은 상당한 민족주의적인 집단 간 대결, 국가 간 대결이라고 하는 게 있다. 심지어는 축구 때문에 전쟁이 몇 번 났었잖아요. 멀쩡하던 사람들이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면 특정 국가와 갑자기 집단 간 감정이 악화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거죠. 지면 열받는 거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 두들겨 패고. 자, 그 다음에 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축구공을 차고 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구공에는 아동노동이라고 하는 게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가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남는 시간에 축구를 하면서 놀이를 하는 건데 이 여가라고 하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나는 일상적으로 어떤 착취를 당할 수가 있다. 자, 재미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미를 위해서 축구공을 샀는데 그 축구공은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의 착취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입니다. 나이키 로고 보이시죠? 90년대에 나이키가 무지하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이키 축구공을 하나에 10만 원, 뭐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파는데 이 축구공을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노동을 파키스탄이나 이런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10살에서 15살짜리 아이들한테 맡겨가지고 헐값에 이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원가 10,000원, 15,000원, 20,000원짜리를 10만원, 20만원에 팔아서 그 이윤을 남겨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서도 모른 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오리털인 거죠. 자, 근데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상당히 많은 오리털들이 저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오리나 거위에게서 털을 뽑아가지고 그 털을 오리털 파카의 충전재로 쓰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난 저렇게 멋있는 따뜻해 보이는 오리털 파커하고 그 오리털 파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성,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표적인 기업이죠. 근데 이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에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백혈병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10몇 년 만에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삼성이 배상을 해주기로 했잖아요. 10년이 걸렸습니다. 배상받는데.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꼭 나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면에 구조적으로 작동하는 또 다른 어떤 논리를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은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얘기가 실제로 좋은 얘기인지를 그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사회학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주도예요. 이것도 이제 얼마 전에, 예전의 일이죠. 제주도의 다양한 천연 자원들, 해상 자원들인데, 요게 이제 제주도 뭐 아주 멋진 사진인데, 요 제주도의 자연과 관련돼 있는 여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요 사진. 자, 이게 뭐죠?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해군 기지를 짓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고, 제주도의 천연 자원을 저렇게 하는 게 맞느냐, 정말로 그걸 파괴하면서까지 해군 기지를 거기에 지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지, 어느 게 맞다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인 갈등, 집단 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으로 표출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찬성은 정부 여당, 그리고 주된 이유는 안보라고 하는 거고, 반대는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고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안보와 환경이라고 하는 게 정말 실질적인 이해관계냐. 겉으로는 이렇게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학적 상상력으로 보면 이게 안보와 환경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라고 하는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한쪽의 논리를 택한다. 이게 사회학적 상상력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논쟁은 여당과 야당,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안보와 환경이라고 하는 논리가 부딪히는 이해관계인데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보면 이게 꼭 이런 식의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럼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안보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해군 기지를 짓기 위해서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게 용납될 수 있는 행위냐라는 거예요. 국가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냐.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가차없이 희생시키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희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어떤 측면에서 항상 소수기 때문에. 안보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 더 나아가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희생시키는 게 민주주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주장하는 안보와 환경이라고 하는 논리가 아니라 이 이면에는 전혀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죠. 지방흡입 수술 여대생, 요 이제 2012년도 옛날 얘기인데,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사건인 거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제 구조적인 관점으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왜 여대생이 지방흡입 수술을 받아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이런 피부 미용 시술을 받긴 하지만 한국처럼 외모지상주의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럼 한국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 답을 얘기를, 뭐 이거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생각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도 KTX 여성무원 이제 이분들이 자회사로 복직이 됐는데 복직되기 이전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복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왜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노인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알바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나이 먹어가지고도 열심히 일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나이 먹고 집안에 무료하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일을 하고 그걸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가지고 뭐 자기의 이 경제적인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즐거운 거죠. 좋은 거고. 근데 우리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면 다른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해서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다 이런 반응일 거예요. 훈훈하다, 찡하다, 너무 좋다. 뭐 이런, 당연히 뭐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는데 기분 나쁠 이유가 없는 거죠. 열심히 사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은 거고. 그건 이제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인 거고, 사회학적인 구조적이고 총체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노인이 취업하는 거가 좋은 거냐.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20살에 대학교에 와서 25살에 졸업한다. 남자들은 27에 졸업한다. 그냥 서른이라고 칩시다. 서른에 취업을 해가지고 60세까지 30년을 죽도록 일을 했는데 65세, 70세가 돼가지고도 취업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냐? 그런 사회가. 언제까지 죽도록 일을 하라는 얘기냐?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여가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지 노동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거냐? 그럼 왜 저분이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돈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복지제도에서 국가의 역할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데 가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개인으로 저 할머님이 알바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본인이 뭔가 희망하고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현상에서 그냥 좋고 훈훈하고 박수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왜 70 먹은 노인네가 알바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후 생활은 어떠해야 되느냐.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년이 연장되면 좋을 것 같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사람들한테 죽도록 성실하게 일만 시키는 사회가 좋은 사회냐, 적당하게 사회에 기여하고 자기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연령대가 되면 정말로 자기가 일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여가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거냐? 당연히 후자가 좋은 거겠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가 먹어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학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리고 실제로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사회학적 상상력을 활용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한 이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어느 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드러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그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학을 하는 사람 또는 사회학적 관점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드러나 있는 현상의 이면에 좀 더 구조적이고 좀 더 복합적인 현상이 숨어 있고 그게 드러나 있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이런 관점에서 사회 현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하나하나를 이제 들여다보는 게 사회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1시간 수업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은 조금 길어졌는데 50분 미만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